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지만 QT가 문제가 많아. QT가.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2년간 예정대로 양적 긴축을 하면 그 효과가 금리를 이제 2번 올린 거, 즉 이제 50bp 올린 거랑 효과가 똑같다. 라고 해서 이제 양적 긴축하고 금리 인상을 같이 가겠다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50bp를 그냥 한 번 더 올려. 그러면 돼. 양적 긴축이라는 게 이게 그 영국도 그렇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뭔가 좀 안전하게 하자. 그러니까 안전하고 우리가 그런 거지.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하려고 대형주, 우량주를 했더니 뭐 이제 그냥 대형주, 우량주라고 안 빠지는 게 아니잖아. 근데 대형주, 우량주란 믿음 때문에 이제 손절을 안 하고 같이 처물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금융위기 이후로 야, 여기 연기금 같은데 서브프라임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규정을 엄청나게 까다로운 거예요. 이것만 하고요, 저것만 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생각하면 그러면 정말 안전한 것만 아니네. 정말 안전한 것만.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고 금리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까봐 그 규정, 그래서 해칭을 해놓는데 해칭한 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안 했으면 이 꼴도 안 당했어. 그러니까 그 길트체가 그렇게 무너져도 영국 연기금 망한다 소리 안 나왔단 말이야. 그냥 일부 손실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규제 역설이라고. 너무 잘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고, 너무 안전하게 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위험에 오히려 더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2014년에 그 단기 자금이라고 하면 MMF가 엄청나게 그 몇 조 정도의 달러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서브프라임 때는 MMF 시장에 그게 서브프라임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정말 현금하고 똑같은 수준의 안전한 줄 알았던 단기 자금 시장에 그게 들어오면서 펀드런이 일어나는 게 서브프라임이었다. 라고 이제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 일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해서 MMF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1년 이내에 단기차하고 맞바꿔야 돼. 그냥 막 현금이라고 막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그 재무부가 단기채를 발행하면 그걸 사가지고 이 단기채를 시장에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야 된다. 그냥 내가 빼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MMF의 돈들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단기채니까 안전하긴 하겠지. 근데 문제는 MMF에서 돈이 나오려고 할 때 내가 1억 달러 정도를 빼야 되는데, 시장에 T빌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으면 1,000만 원밖에 못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지, 환전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 생겼냐면, 지금 재정정책이 코로나 이후로 미국이 재정정책을 빡세게 쓰는데 전부 다 단기채로 했거든. 전부 다 단기채로 하다 보니까 지금 T빌이 너무 많이 나가 있어. 그래서 이제는 발행을 좀 중장기로 가고 있어.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한 거거든. 이게 만기를 맞춰야 되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재무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가지고 T빌은 줄고 뭐 노트나 본드가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 들어간 자금들이 못 나오는 거죠. T빌이 없으니까. 초단기채가 없으니까. 근데 QT는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돈 줘야 되는데, MMF가 못 빼고 어떻게 그럼 지준이 빠진다. 지급준 비율이 빠진다. 그리고 MMF에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오버나잇 역레포의 돈이 더 들어. 그래서 지금 연준의 목표는 얘를 꺼내려고 한 거였는데, 엉뚱하게 은행 지준이 빠지고 있다고. 근데 생각보다 빨리 빠지고 있어. 근데 문제는 또 규제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준을 갖고 있어라고 다 돼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준 여유가 있는 대형은행들은 지준을 또 안 꺼내. 총량은 많은데 그 총량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대형은행들이 안고 안 꺼내는 거지. 그러면 중소형 은행들은 지준이 말라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구해야 되는 게, 그게 단기 시장 발작이잖아. 딴 게 발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QT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QT는 정말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치명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영국도 딱 규제 때문에, 규제의 역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생각보다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양적 긴축은 생각처럼 안 되는데
그 효과가 지준에만 때려 박아가지고 그렇다고 뭐 재무부에 돈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도 도망간 돈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QT가 꼭 필요한 단기 자금을 빠르게 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준하고 달러만 봤을 때 딱 뒤집어 보면 지준이 늘어나면 달러가 약해지거든. 당연하지. 은행이 여유 자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이 돌고 달러가 약해지는 건데 지준이 약해지면 당연히 또 달러가 강해지고 지금 보니까 지준이 꺾이니까 달러가 미친 듯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뭔가 금리 인상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양적 긴축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차라리 신흥국 정도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터지든지 말든지 하고 킥고잉 했을지도 몰라. 근데 영국이나 되니까 미국한테 야 이 새끼 하늘가 되는 거야. 영국 정도가 되니까. 지금 재무부 장관이 아예 연준을 직격을 해버리고 그건 굉장한 무례거든. 이거야말로 외교 참사가 아닌가. 아니 이게 한 나라의 이제 장관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을 이제 비난한다는 거는 이제 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근데 영국이 그 정도로 좀 열받았다는. 너희들이 물가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 그래 우리를 그래 죽고 나서 물가 잡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분위기인 거지. 그래서 지금 영국 연방들은 먼저 움직이고 보통 영국 연방이 움직이면 미국이 좀 따라가긴 했는데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나는 양적 긴축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될 수가 없고 예전에도 뭐 문제 생겨가지고 그때도 뭐 했냐면 2019년 9월에 레포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QT를 중단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이제 돈을 이제 긁어오고 있는데 연준이 근데 갑자기 미국 행정부가 이제 재무부가 그때 이제 뭐 재정정책 확대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국채 발행을 또 늘리다 보니까 그거 사느라고 또 돈들이 거기로 또 빨려가지고 시장에 돈이 없는 상황이 돼버려. 갑자기 돈이 씨가 마르니까 급전 필요한 애들 때문에 이제 불응기 값이 돼서 순간 단기 이자가 뭐 6% 9%까지 갔던 게 그게 이제 레포 발작이었단 말이야.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영국에서. 그리고 이례적으로 찾아보면 이게 안 터져서 그렇지 예전에 97년에 롱턴 캐피탈 사건 그 정도가 된다. 그때도 사실 그린스펀이 그 사건이 터지고 멈추고 94년부터 금리 올리다가 97년에 러시아가 배를 째면서 배를 째는 것까지는 오케이였는데 거기에다가 20몇 배의 레버리지로 롱턴 캐피탈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걔가 날아가니까 이제 미국으로 충격이 오니까 그때 다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천운으로 망하진 않았지만 영국이니까 유로존이었으면 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기 복잡하죠. 거긴 단톡방이잖아. 영국이니까 영란은행이 즉각적으로 때리면 그만이긴 해서 일단은 막았는데 사실 이거 안 터져서 망정이지 이 정도면 최소한 그 정도가 됐다. 터졌으면 리먼은 웃긴 상황이 된 거고 안 터졌다 하더라도 롱턴 캐피탈 정도는 그 충격을 준 사건. 그래서 그냥 다들 구제금융 해가지고 넘어가고 감세안 철회한 것만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감세를 하려고 했다가 철회한 거잖아. 그거는 그냥 영국 정치적인 뭐 잘못하면 이제 보수당이 다시 실각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정치적인 이슈고 진짜 큰 문제는 연기금이 날아갈 뻔했다는 거고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런 나라들이 많을 거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부터 연준한테 계속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지. 그만 적당히 를 보내는데 연준이 언제 그 말을 알아듣느냐가 이제 이 시장의 핵심이고 그래서 지금 선거 끝나고 뭐 이렇게 하면 양적 긴축은 하다 말 것이다. 그리고 한 번에 더 사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터지면 진짜 안 되겠네가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은 나는 충분히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남들은 뭐 트리거가 필요하다 이러는데 나는 이 정도 트리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미국 안에서
19년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거 좀 봐야 되는. 그래서 길트체 위기라는 거는 단기 자금 시장에 이제 제일 중요한 동맹의 충격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인플레이션의 충격이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공통의 적 앞에서 서로 싸우는데 문제는 이제 전우애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쟤를 믿고 지금 뭔가 같이 뭘 해야 되나? 쟤는 급할 때는 이제 급할 때만 나를 찾고 아닐 때는 뭐 생까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인플레를 좀 유지를 하는 게 동맹을 날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지 않나? 인플레이션은 솔직히 시간이 해결할 문제잖아. 이제 기고 효과도 있고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더 속도를 내 가지고 얼굴 붉힐 일이 꼭 생겨야 되겠냐는 거지.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영국인데 그럼 영국하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영국이 틀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을 믿을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안 남는. 아니 영국도 뒤통수 치는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믿냐.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이게 그거야말로 진짜 달러의 위기인 거야. 위안화의 부상이 중국의 부상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미국의 실수가 될 수 이거가 진짜 중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엘리트들이 파월한테 개톡을 빨리 날려야 돼. 적당히 하라고. 넌 입이 틀렸다. 네가 뭔 짓을 하든 너는 욕을 먹게 돼 있다. 그 워딩이 나갔기 때문에 일시적 그것 때문에 이제 그냥 미국을 생각해서 포기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뭐 진짜 그걸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 게다가 또 유엔 같은 데서 유엔하고 IMF가 미국 연준한테 그만해라고 이제 그런 적 본 적 있냐는 거지. IMF가 이제 훈수 둘 때는 그 최근에 연준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냐 그 비트코인 법정 앞에 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털 많은 아저씨. 룩셈부르크 아닌데.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뭐, 한다고 할 때, 그게 말이 되냐, 그만해.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미국 중앙은행한테, 그것도 지난 거를 이제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현직한테 그만하라. 그 참, 이제, 표현이 좋아요. 그 사무총장이라는 사람한테 침체 가장자리에서 물러날 시간이 아직 있다. 그래 더 가면 다 날벼락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취약한 그룹을 지원할 도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신흥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힘들어지니까 우리 그냥 인플레를 그냥 안고 우리 그냥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냥 그 오래된 옷처럼 이렇게 입고 가자. 그냥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꼭 그렇게 물가가 1점 몇 프로가 돼야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야든이라고 해가지고 좀 야든이 또 그 전 세계 거시에 약간 그 설명할 때 꽤 유명하신 분인데 아무튼 이분이 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 이게 이제 연준 모델이라는 채권 자경단 뭐 이런 표현을 쓰신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금리 한 번만 더 올리고 그만해라. 그러니까 11월에 한 번만 더 하고 그만해. 더 가면 다 죽는다. 더 가면 다. 그리고 또 이런 인터뷰가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이 아저씨가 워낙 확인적이라고 내가 갖고 온 거지. 이런 인터뷰가 쏟아지고 있고 시겔 교수 같은 경우는 인터뷰하다가 방방 뛰고 난리가 났어. 연준이 병신짓 했는데 왜 노동자들이 고생해야 되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 실업률을 고의로 높이려고 하느냐는 거지. 실업자들이 인플레를 놓는 너희들이 높여놓고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막 열받아서 뛰어다니고 이러시던데 혈압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이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오바. 그러니까 연준이 위기인 거야. 지금 위기가 아니고 연준 자체가 위기인 거야. 그래서 위기가 아닌데 위기처럼 빠져 있는 거야. 참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 밖에서 힘들고 이런데 이제 그 가음안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딴 게 아니야. 그냥 집에 들어왔는데 또 문제가 많으면 이제 사람 미쳐버려. 집은 집 같아야 돼. 근데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밖에서도 이미 CPU 사용률이라는 게 너무 높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니까 가만 서서 정확히 얘기하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 일도 안 된다 하는 거. 지금 근데 이제 시장의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연준이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처럼 학대를 하고 있으니 참 환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쯤 되면 동맹들도 생각이 있는 거지. 우리는 그냥 앉아서 죽어야 돼. 예. 죽을 때 죽더라도 곱게는 안 죽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연준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동맹국들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미국 채권 팔아야지. 지금 달러가 필요하잖아.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면 그리고 미국 채권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든 간에 뭐 미국 채권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아닌 자산에 투자를 하면 해지를 하게 돼 있거든. 근데 문제는 달러가 너무 강해지니까 해지한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해지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요게 이제 쉽게 말해서 포장지가 안에 내용물을 다 잡아먹게 생기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제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죠. 그럼 이거는 금매로 던져야 되고 그 금매를 던지면 어느 정도까지 깎아줘야 될지 계산이 안 나오고 그래서 아까워서 그냥 존버하자라고 하면 이제 파생 때문에 계속 돈 넣어야 돼. 증거금 계속 넣어야 돼. 밑도 끝도 없다가 이제 완전히 현금 한 푼 없을 때 이제 그냥 깡통 차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꼴 안 당하려면 지금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라도 팔아야 돼. 그래야 얘가 해지 자산이 팔리면 해지할 게 없잖아. 그러면 이제 증거금 늘어나는 게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팔았으니까 금매로 팔아서 뭐 얼마 못 받겠지만 그래도 달러는 들어오잖아. 그 달러 가지고 환율 방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동맹들이 지금 이제 미국 채권을 겁나게 팔고 있어. 일주일에 400억 달러씩. 왜? 이런 적이 없었거든. 길게 봐도 요 차트를 봐도 이렇게 내려온 적이 별로 없어. 한마디로 이거는 두 주 하나, 미국을 못 믿겠는 거 반. 그리고 미국을 믿어도 지금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 내가 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 당근마켓에 보면 가끔 그런 거예요. 급전이 필요해서 팝니다 했는데 2만 원이니까 도대체 얼마나 급전이 필요하면 2만 원짜리 팔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 만나면 좀 기부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직거래 하지 말고 뭐 이런 생각도 살짝 아니 그래 뭐 급할 수도 있지 뭐 뭐 그렇게 된 거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제롬 파울님 오늘도 들어오셨거든요. I was wrong. 네. 그래 뭐 죽어도 롱에서 죽읍시다 우리. 비겁하게 초치다 죽지 말고 롱에서 죽어야 돼. 통통마루님 이제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또 코스닥에 빠졌더니 또 많이들 들어오시네. 좀 빠져야 되는 건가 유튜브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이제 미국도 연준하고 파월은 대충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데 근데 미국 행정부도 생각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 실수하는 게 각 나라를 분석할 때 미국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면 안 되거든. 이거 엄청나게 큰 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안에서도 뭐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근데 전반적인 주류 아이디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선택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진짜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동맹이고 나발이고 동맹은 둘째 문제고 집안 경제를 작살내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외교 박살, 안에서는 경제 박살이잖아. 그렇게 얻어서 인플레를 잡아서 무엇하리? 고생해서 얻은들 무엇하리?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CPI가 뭐 2% 안에 들어왔다. 근데 자기는 왕따고 안에는 다 거지고 다 노숙자고. 그때 뭐 경기 부양한다고 하면 누가 신발을 던질 것 같은데. 자, 지금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계속한다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자, 이 남자는 폭발에선 살아남았지만 이제 와이프한테 맞아 죽을 일만 남은 거죠. 근데 진심 논란.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가 좀 놀랄 수는 있는데 화들짝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저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제
그래도 애는 챙기네. 예. 요 파일명이 데드맨이에요. 이미 죽은 자지. 이미 죽은 자지.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이럴 것 같다는 게 이제 무서운 거지. 근데 이제는 이제 영국도 이제 그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찼으니까 쉽지 않을 거다. 이거는 정말 그 후기가 궁금하다. 살았을까? 산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그래도 미국인데 저 남자처럼 하겠냐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지금 사실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영국 톤이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지 이제. 그 달러 근육질 자랑에 세계 경제가 다 죽어가고 있다. 라는 거야. 근데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긴축은 이거는 정치 때문이에요. 딴 거 없어. 정치 때문이야. 네.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연임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근데 이번도 정치 때문에 좀 긴축을 완화해야 되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거야. 한 달 후에 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가 있고, 중간선거라는 거는 우리나라 총선과 비슷하게 보통 이제 정권 심판론이 이제, 힘을 받게 돼 있고, 미국은 뭐 또 우리처럼 총선은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무덤이고, 실제로, 오바마도 2년 대통령이었지. 2년 후에 중간선거에서 그냥 상원, 하원 다 날아가면서 이제 사실상 그때부터 연설만 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였는데, 지금 근데 이게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달만 더 하면 되잖아. 힘든 거 알겠는데 한 달만 더 갑시다. 뭐 선거가 내년 6월도 아니고 11월 3일인데 결과 나온 게 8일인데 뭐 이제 10월이고 FOMC 뭐 12월 아직 남았는데 그냥 좀 더 가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사실 바이든이 아프간 그 철수를 이제 미국답지 않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지지율이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반등한 게 일단은 일단 정책을 통과시킨 거 IRA가 있었고 핵심적으로 뭐가 있었냐? 보수가 병신질. 역시 정치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얼마나 못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 미국 보수가 공화당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공화당이 한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낙태 그 문제. 그 원래는 그 낙태 문제는 그 트럼프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공화당은 웬만하면 이제 근데 2020년 여론조사에서는 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 물어봤을 때 공화당 지지자도 58%는 그냥 폐지를 유지하자 이대로 가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뭐 한 7, 80%가 당연히 이제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6대 3이 됐잖아요. 연방대법원이. 그러고 나서 그게 폐기가 되고 나니까 지금은 약간 또 공화당은 또 공화당대로 또 이거를 이제 폐지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30% 밑으로 내려갔고 민주당은 민주당으로 초결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화당이나 사실 이거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문제고 진보나 여성 쪽에서는 근데 이제 그 공화당 지지자들의 절반은 관심이 없어요. 나 같은 아저씨거든. 뭐 낙태할 일도 없고 그 남의 나라 이야기지.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또 종교적인 문제로 또 반대하는 사람도 극렬하게 반대를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쪽에는 이제 그 완전히 총결기를 하게 만드는 문제고 공화당은 쟤들 굳이 지금 그게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반등을 해. 그리고 지지율이 반등하는 게 딱 낙태 문제하고 인플레가 올라가다가 딱 꺾이면서 정확하게 뒤집어지거든. 그래서 바이든 입장은 한 달 남은 선거에 파이팅을 어떻게 하겠느냐. 낙태 이거 어떻게든 더 결집시키고 물가는 더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원이고 이게 상원인데 지금 이게 한 220대 210이잖아. 근데 원래는 폭망할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 206이면 이대로 끝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물론 뭐 과반이 넘어가긴 하지만 뭐 지금하고 뭐 큰 차이가 없는 거고. 그리고 상원도 지금 50대 50으로 이제 부통령이 그걸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무소속이 빠져버리면 49대 49. 그러니까 한번 해볼만 하게 된 거야. 한번 해볼만 하게 됐고 지지율이 요때부터 반등을 하는데 요때가 18 9.1 딱 찍고 빠질 때 그리고 낙태 이슈 딱 터졌을 때 딱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팅을 하는 건데 문제는 재밌는 게 이제 선거 끝나고지. 선거 끝나고는 그러면 민주당이 생각보다 덜 망하면 민주당 색채가 좀 남아있고 민주당은 지금조차도 뭔가 정부가 빚을 많이 지는 정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바이든도 아까 학자금 탕감 이런 것들 계속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파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볼 것처럼 뭐 경기가 박살나도 얘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한쪽에서는 더 풀고 앉아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1970년대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뭐 금리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인상적인 시기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지금하고 다른 게 부채가 적다. 연준 자산도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애교도 아니지. 거의 뭐 착상도 안 되는 수준이지 그때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정부 부채까지 생각하면 1940년하고 비슷한 거야. 그때는 2차 대전 때문에 빚이 왕창 졌다가 그래서 좀 빼다가 한국전쟁으로 빚이 또 왕창 졌거든. 지금하고 조금 닮았다. 지금하고 조금 닮았고 그때도 물가 작살이었고 우리가 40-50년까지는 잘 모르니까 데이터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통은 그래서 볼 것처럼 막 계속 가가지고 다 인플레이션을 할 거라고 얘기들도 하고 파월의 마음은 그러고 싶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 정부가 그거를 용인을 안 해줄 것 같다. 그 정도는 용인을 안 해준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여기 국가 부채를 보면 이게 미국이거든. 요때가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잖아. 근데 당연한 게 그때는 뭐 1, 2차 세계대전하고 그리고 한국전쟁하고 그러니까 전쟁만큼 돈 많이 쓰는 것도 없을 테고 전쟁 끝나자마자 또 군비 증가 얼마나 많이 돈 정말 많이 쓰던데 그러니까 요때는 그 적정금리를 약간 저금리로 하고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저금리는 아닌데 그 인플레를 대비했을 때보다는 조금 낮게 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적당하게 만들면서 정부 부채를 녹여야 돼. 이런 식으로. 정부 부채는 벌어서 갚을 수가 없다니까. 정부 부채를 벌어서 갚으면 경제가 다 죽어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녹이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70년대는 녹일 게 없었어. 이미 다 망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부채는 거의 없고 그리고 73년부터 10년 동안 주가가 빠지면서 주식시장도 작살, 부동산 시장도 작살, 뭐 MBS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물가만 잡으면 진짜 다 되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때보다 더하지. 이때 100% 좀 넘었었는데 지금이 한 100% 좀 넘어있잖아. 그때랑 오히려 닮았다. 그래서 이제는 중물가 저금리로 고물가는 일단 경제가 못 버틸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느냐. 굳이 과거의 사례를 찾으면 40년대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볼 것 같았으면 그 80년대 같았으면 이제 그렇게 오히려 힘은 실어줬겠지만 지금 바이든은 선거 때문에 용인하는 것 같이 어느 수준까지만 하는 것 같다. 근데 미국이 그래도 중앙은행이 독립돼 있는데 뭐 바이든이 어쩌고 민주당이 어쩐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오겠느냐? 뭐 그럴 수 있죠. 뭐 거기가 뭐 엘살바도르도 아니고 뭐 시킨다고 다 하는 건 아닐 테니까. 뭐 중국도 아니고. 근데 지금 연준은 그 어느 연준 때보다 약점이 많은 연준이야. 의회가 털려고 하면
얼마든지 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그러니까 파월이 연임될 때 80대 19였는데 반대가 19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고 가장 대놓고 반대한 사람.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그 작년 10월에 주식 다 팔았지. 그거 내역 깔아. 내역 제공해라. 그러면 물론 미국은 연준 의장이나 연준 이사라고 해가지고 주식 거래를 못하게 돼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도덕적으로도 괜찮다는 건 또 아닐 수 있거든. 이슈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리고 파월 거는 최근에 나왔지만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파월도 상상도 못했다면서 막 되게 안 좋게 얘기했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클라리다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식을 다 팔았는데 연준이 긴급 회의를 했잖아. 그래서 돈을 미친 듯이 찍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주식을 왕창 샀단 말이야. 이거는 사실 내부자 거래.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근데 그때는 좀 넘어갔어. 왜? 너도 나도 다 올라 있었으니까. 아, 그래, 너도 먹었냐?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젠 다 망하고 나니까, 파월이 10월 달에 판 게 더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산 거는 나도 그때 샀으니까 오케이인데, 나는 못 팔았는데 얘는 팔았다는 거잖아. 그것도 그때 인플레 얘기도 안 해놓고, 그때는, 그때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구체적인 전쟁 가능성을 공유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구체적으로 되던 시기에 자기는 다 팔고 그때 FOMC 나와가지고 여전히 헛소리하고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완전 금유턴 해가지고 사람 다 죽여놓은 거야. 그런데 그 내역이 까진다. 라고 하면 이제 파월이 이게 버틸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거지. 파월은 지금 만약 이런 일이 없다면 인플레를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적어도 내가 인플레를 잡지 못한 무능한 의장으로 남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두려움과 욕심은 있겠으나 그러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인플레를 못 잡는 걸 떠나서 내부 거래나 하다가 쌍욕 먹고 쫓겨나는 듯한 그림의 더더 최악의 의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제공하라고 계속 까고 미국의 상원 의원 정도 되면 일단 임기도 6년이고, 그리고 한 번만 한 경우도 별로 없죠. 한 3번 하면 20년이지 뭐.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고, 만약에 이런 압력이 들어오면, 그래서 연준에서 분위기를 읽어야 돼. 연준의 분위기가 미 의회가 만약에 민주당이 그 동맹은 둘째 치더라도 진짜 경기 침체를 빡세게 오면 다음 대선하고 싹 망할 거 아니야. 그러면 민주당이 파월을 곱게 볼 수 있겠냐는 거야. 파월을 왜 연임시켜줬는데? 우리가 재정정책을 많이 할 거니까 너는 밑에서 저금리를 좀 깔아줘. 요거 시켜놨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아무리 선거고 뭐고 해서 결국에는 잡으라고 했더니 경제를 다 잡아놨으면 그 때문에 만약에 중간선거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선이나 이런 거에 다 공화당으로 싹 넘어가면 그럴 것 같이 보이면 민주당이 가만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냥은 못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유턴을 할 것이고 외교 라인에서도 엄청 얘기가 들어올 거야. 바이든은 동맹 중심 아니었나? 뭐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 그렇게 욕하면서 얼라이언스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와가지고 트럼프보다 더한 뒤통수를 때린다. 그러면 파월은 뭐 그냥 연임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가면 끝이겠지만 행정부는 그 외교 이런 거 다 그 싼똥을 누가 다 치울 거냐. 그리고 영연방 이런 데서 신뢰를 잃어가지고 오히려 미국 외에 다른 뭔가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달러 패권도 약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리고 지금 나토도 있고 러시아 문제도 있고 중국하고 협력해서 조져야 될 문제도 있는데 얘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망쳐지면 미국은 어떻게든 끌어낼 수 있는데 없는 죄도 만들 판에 죄가 있잖아. 죄까지는 아니라도 깜빡은 아니더라도 자리만 내려올 수 있는 건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부터는 딱 이 뉴스를 보고 느낀 거는 이제부터는 브레이너드가 뭔가 톤이 바뀌면 연준이 방향타를 바꾼다고 봅니다. 아직 브레이너드가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왜 브레이너드가 뭐다?
민주당이 의사를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민주당 당원을 갖고 있는 부의장이잖아.